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자, 2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재무제표 요소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의미하는데 먼저 자산을 볼까요? 개념체계는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산은 일단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야 돼요. 미래에 막연하게 발생할 사건을 전제로 해서 자산을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산이 되려면은 그 기업이 통제해야 돼요. A라는 회사의 자산이 되려면 그 A만이 독점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B, C, D 회사가 와서 건드릴 수 있으면 그건 A 회사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를 하는데 경제적 자원은 무엇인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들여다보자고요. 경제적 효익, economic benefit은 뭔가? 개념체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종종 개념체계나 회계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적 효익은 미래, future, cash inflow입니다. 미래, 현금, 순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권리라는 것이 경제적 자원입니다. 권리하면 여러분들은 무용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건물이 권리인가? 권리입니다. 건물을 만약에 회사가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양한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권리의 집합체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용자산이든 무용자산이든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고 그 권리이다라고 개념체계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포텐셜, 잠재력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입 가능성이 높으냐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입 가능성이 낮으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인식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정의하는 것과 자산을 인식하는 것 보다시피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할 건 이게 자산인가? 자산이 아닌가? 부채인가? 그거를 논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일을 인식하느냐의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죠. 자, 물리적 대상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그 내용 연수의 일부를 사용하는 계약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 모두 비슷한 권리고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리의 상대방이 의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매입 채무 뭐 이런 의무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이 되느냐, 즉 의무와 연계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 2번에서 보듯이 다른 당사자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현금을 수취할 권리, 그러면 상대방은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뭐 이런 권리와 의무가 연계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가보면은 회사가 유용자산을 갖고 있어. 재고자산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이것과 상대방의 의무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아닙니까? 지적재산 사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권리가 자산으로 정의되는 권리가 상대방의 의무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권리들이 계약이나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법적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념체계는 다음에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의 획득이나 창작을 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그로부터 신기술을 획득을 해요. 그렇다면 이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 따라서 회사가 확보한 권리는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 방침 등에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은 없어. 즉 실무 관행이나 공개한 경영 방침을 회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권리가 바로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무상수리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A라는 회사가 B로부터 재화를, 물건을 사요. 그런데 B는 어떻게 실무관행 혹은 경영방침을 택했냐면은 제품 판매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어떤 결함에 대해서 무조건 무상으로 교환해 줄게요 라고 표방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 관행으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 그렇다면 이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2년 동안 B 회사는 언제라도 결함이 있으면 바꿔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 A는 언제든지 결함이 있을 때 물건을 교환받을 권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만은 인식과 정의는 별개입니다. 계속 권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권리라는 것이 제공받는 즉시 소비되는, 예를 들어 용역을 제공받는 것, 이것도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기업의 모든 권리가 다 자산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 권리로서 특정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건 A기업뿐만 아니라 B, C, D 여러 기업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장 진입도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진입도로는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A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가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는 자산으로 정의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정의되는 권리가 되려면 이용 가능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그 기업의 권리가 되고 결국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그 사례로 기업이 사채를 발행을 해요. 주식을 발행을 해요. 이걸 되샀습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되사면 사채 상환이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자산의 취득이 아니잖아요. 자본의 감소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권리는 자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 각각이 별도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건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대할 수 있는 권리,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는데 이 하나하나의 권리가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각 별도의 자산인데 회계 목적상 이를 각각 구분해서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이 중에 사용권은 얼마고 임대권은 얼마고 교환권은 얼마고 이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의 회계 단위로 취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권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있나? 불확실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인식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지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닙니다. 몇 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뒤에 이야기할 부채의 정의, 부채의 인식은 완전히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자산이 되려면은 과거에 사건이 발생한 경제적 자원인데 그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포텐셜, 잠재력이라고 했잖아요. 창출할 잠재력이 100% 명확하냐? 확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창출할 것 같으면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경제적 효익이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냐? 그거는 너나 나나 개나 소나 관계없이 다 경제적 효익의 창출을 향유할 수 있으면 특정 회사의 자산이 될 수는 없죠. 그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이 있고 그것이 회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자산으로 정의되는 것이에요.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으로 정의될 수는 있어요. 다만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인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재 64쪽의 하단을 가보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경제적 자원, 이코노믹 리소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 권리이지 그 권리가 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특정 항목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매입 옵션은 자산이냐? 자산으로 정의될 수는 있겠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자산으로 정의되는 것이지 옵션 행사로부터 받게 될 경제적 효익의 확실성, 불확실성, 크기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입 옵션이 있는데 얘를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옵션 행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여
매입 옵션이 자산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될 수는 없겠죠. 한편 기업이 현금을 지출을 했어. 그러면 자산을 취득했구나라는 확정적인 증거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의 지출과 자산 취득의 연계는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 통제, 컨트롤이 있죠.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은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을 포함해요. 이거 내 자산인데 남들이 와서 이것저것 뜯어가 버리면 그건 내 자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나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냐? 법적인 보호 여부는 자산으로 정의되는 것과 무관합니다. 한편 특정 권리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창출, 경제적 효익의 창출을 개런티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이지. 예를 들어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대리인한테 회사의 재고자산을 맡겨요. 그리고 대리인이 고객한테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을 나중에 내가 받고 수수료를 주고 이럴 때 회사의 자산이 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리인은 이 회사 본인을 대신할 뿐이지 대리인의 자산이 될 수는 없겠죠. 교재 66쪽과 67쪽에 걸쳐 이에 3개가 나오는데요. 자산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제지앱을 영위하는 갑회사가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특정 구역에서 일정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구역에서 나무를 벌목하면 그 벌목한 나무 무게에 따라서 대가를 정부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지공정의 원료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을은 회사 소유 토지가 있어요. 거기에 조림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벌목한 나무를 제지공정의 원재료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회사가 벌목할 권리를 취득한 특정 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는 갑회사의 자산이냐라는 것인데 벌목한 권리를 산 것이지 그 특정 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지 멋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특정 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갑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없고요. 다만 벌목한 나무를 무게에 따라서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순간에 그 벌목한 나무가 갑회사의 자산이 될 수는 있겠죠. 한편 의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 자기가 나중에 벌목할 나무를 조림하고 있으니 그 나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의뢰사가 조림하는 나무는 의뢰사가 통제할 수 있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례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부채인데 부채는 자산과 반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산은 권리라고 했죠. 부채는 의무입니다. 자산 정의를 할 때 과거 사건이 발생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채도 정의가 되려면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현재 의무인데 어떤 의무냐면 경제적 자원을 트랜스퍼, 제3자한테 이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산은 경제적 자원을 받을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채의 정의는 기업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이고요. 반드시 그런 의무는 과거에 관련 사건이 발생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의무부터 한번 볼까요? 의무라 함은 기업이 회피할 수 없어야 돼요. 이리저리 회피할 수 있으면 그거는 기업의 의무가 아니죠.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의무입니다. 이때 다른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다른 당사자의 신원이 특정될 필요는 없어요.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수많은 고객도 그 고객에 대한 의무를 회사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수리 서비스 제공을 표방을 해요. 의제 의무이고요. 회사는 의무가 있고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죠. 한편 의무는 크게 법적 의무, 의제 의무로 나뉘는데 계약이나 법률 등에 의해서 회사가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의제 의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 물건을 팔고 일정 기간 내에 결함이 있으면 바꿔줄게요, 무상수리 해줄게요 라는 약속 자체가 의제 의무입니다.
이것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분명히 교환해 주겠다, 고쳐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는데 그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다면 이것도 의제의 의무입니다. 한편 기업의 책무나 책임이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미래 특정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을 우리는 운영할 거야.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시장에서 영업할 거야. 이런 기업의 액션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면 의무가 존재하고요.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으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경제적 자원의 유입이라고 했죠. 부채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인데요. 그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게 확실하냐, 가능성이 높아야 하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하고 유사하죠. 확실, 불확실,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부채를 인식할 때 적용할 요건이지 부채를 정의하는데 판단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부채가 되려면 과거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야 되고요. 그 결과로 회사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다음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거 사건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조치를 취했다는 말은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익을 얻었으면 반대급부로 뭔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 결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결과적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회사가 의무를 부담하는가?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의무가 있다라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법률 적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이미 얻었거나 그 조치를 취한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거나 이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현재 이 새로운 법률 지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 되죠. 한편 의제 의무와 관련해서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연계할 수 있겠는데요. 실무 관행이라든지 경영 방침 등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현재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품을 팔면서 2년간 무상으로 고쳐줄게요 라는 실무 관행이 있다면 물건을 팔면서 경제적 효익을 얻었잖아요. 실무 관행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 효익의 수치, 조치 이런 게 아직 없었다면 현재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사례 중에 하나가 미이행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과 종업원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치자고요. 즉 기업이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체결하는 순간에는 아무런 의무도 회사가 짊어지지 않죠. 기업이 종업원의 용역을 제공받으면 드디어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을 때까지 급여를 지급할 현재 의무가 없고요. 이러한 계약을 미이행 계약이라고 합니다. 교재 20쪽을 보면은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부채 정의에 부합하는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회사는 자사가 생산한 자동차를 고객한테 판매하면서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결함에 대해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회사의 실무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표방을 했고요. 고객은 회사가 이를 이행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죠. 즉 회사가 고객한테 자동차를 팔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의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요.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본인데 자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염려할 거는 없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에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서로 다른 자본 청구권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배당이라든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수익과 비용은 재무 성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회사의 순자산의 변동, 자본의 변동은 재무 성과에 의해서도 변동하지만 그 이외의 자본거래, 예를 들면 추가 출자라든지 배당 등 출자의 환급에 의해서도 자본의 변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을 재무 성과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수익, 비용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두 가지 모두 자본의 변동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의 변동 중에는 주주 등 지분 참여자,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후단을 보면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혹은 출자에 대한 어떤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즉 자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 변동을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산 부채 변동과 연계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수익입니다.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비용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72쪽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기타 고려사항인데 회계 단위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식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이 여러 가지 권리의 집합이라고 했죠. 사용권, 임대권, 혹은 교환권, 담보제공권 등 여러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인식을 할 거냐?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일 자산으로 묶어가지고 인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는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회계원리에서도 잠깐 배웠겠습니다만은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매출채권 거래처가 한 100군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매출채권 하나하나는 별도로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는 이를 그룹핑해서 몇 개의 그룹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를 세분해서 구분을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효익보다 원가가 더 크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원가가 회계단위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이행 계약을 설명하는데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이행 계약은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모두 동일한 정도의 자신의 의무만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인데요. 이 권리와 의무, 한쪽은 권리, 한쪽은 의무인데 상호 의존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앞에서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요. 회사가 종업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은행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죠. 아직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근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죠. 근데 제공받는 순간 드디어 회사는 월급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 이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한 측에서는 자산을 인식, 상대방은 부채를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미이행 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에서 궁극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비용과 충당부채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충당부채 기준서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